예, 다음은 앱바와 시트에서 하단 앱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바에는 하단 앱바가 있고 상단 앱바가 있는데, 하단 앱바는 보통 우리가 툴바와 같은 형태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상단 앱바 같은 경우에는 액션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앱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1번과 같은 영역, 그 컨테이너 위에 어떤 컨트롤들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1번이 컨테이너고 2번이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어 컨트롤. 그래서 뭐 왼쪽에 드로어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 사이드바 메뉴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자 그런 어떤 컨트롤 버튼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B라고 하는 플로팅 액션 버튼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 플로팅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 우측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아이콘이 있죠. 뭐 검색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즐겨찾기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오버플로우 메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 물리적인 버튼이 있을 때 백 버튼하고 메뉴 버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단에 이런 물리적인 버튼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이 오버플로 메뉴 컨트롤 버튼들을 이제 넣어서 부수적인 메뉴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버플로 메뉴 컨트롤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단에 이 플로팅 액션의 버튼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UI가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높이가 56dp에 아이콘은 높이가 24dp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머티리얼 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이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 디자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어떤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접속을 하시냐면 material.io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컴포넌트 메뉴를 들어가시면 돼요. 컴포넌트 메뉴를 들어가시면 앱바라든지 바텀 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항상 스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스펙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 창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준들을 가이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단 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액션 바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어떤 상단에는 뭐 메뉴 버튼, 내비게이션 드로어 컨트롤 버튼, 그다음에 현재 화면에 관련된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 이 앱의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액션 버튼들, 액션 아이템들을 이렇게 넣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워플로 메뉴 컨트롤. 그래서 하단 앱바와 상단 앱바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 앱바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방향이나 앱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상단 앱바의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갤러리 형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 모양이 이제 변경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상단 액션바에 대한 디자인을 또는 방식을 변경해서 디자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은 이렇고요. 역시 머티리얼 홈페이지의 컴포넌트에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스펙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단 시트인데요. 하단 시트는 컨텐츠를 보완하는 보조 컨텐츠가 표시되는 하단의 고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나 음악을 이렇게 듣다가 하단으로 다른 음악을 찾기 위해서 하단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해당 플레이어가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하단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또 메인의 컨텐츠를 이렇게 스크롤해서 조회하고 뭐 다음 노래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동작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우리가 하단 시트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동시에 동작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시에 동작이 되지 않고 어떤 뭐 모달창으로 이렇게 띄우는 형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표준적인 하단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영역을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달 하단 시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화면은 상호작용을 차단시키고 새롭게 열린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팝업의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단 확장 시트인데요. 장바구니나 아니면 뭐 앱에 이렇게 뭐 채팅 기능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화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시되게끔 해서 사용자가 늘 이 작업들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하단 확장 시트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탭과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탭 메뉴는 화면 상단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탭을 하거나 또는 뭐 스와이프를 해서 좌우로 스와이프를 해서 이렇게 화면을 쉽게 전환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UI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콘으로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텍스트와 아이콘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합쳐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급적 너무 많은 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개 이상의 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탭은 이렇게 다른 UI랑 중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나 이런 시트에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탭이 4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형태의 탭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너무 많은 탭을 이렇게 우겨 넣으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UI가 이렇게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UI를 구성을 할 때 컨텐츠가 너무 많은 스크롤을 유도하지 않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적으로 탭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탭은 이렇게 강조된 색상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탭을 미리 클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상태,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태에 따른 표현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탭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탭의 높이는 48dp로 정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탭 하나의 아이템의 최소의 너비는 90dp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스크롤이었을 때, 스크롤의 경우에는 최소 90dp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인 상태에서는 전체에서 3등분이 되겠죠. 전체 너비에서 3등분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한다. 뭐 예를 들면 탭이 2개다 그러면 2등분이 되겠죠. 4개면은 4등분 형태로 평균적으로 맞춰서 동일한 너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버튼인데요. 버튼을 많이 사용하죠.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버튼을 표현을 할 때는 색을 이제 채워서 표현을 하고, 또 테두리를 씌워서 윤곽선으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있는 버튼을 만들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글을 쓰고 캔슬 버튼을 누르면 현재 창이 닫히고, 또 포스트 버튼을 누르면 현재 글이 이제 올라가고, 차이가 있는 버튼이라고 했을 때 저라면은 포스트라는 버튼에 색을 채우기 버튼을 통해서 포스트 버튼을 만들 거고, 캔슬 버튼에 윤곽선 버튼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버튼과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버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버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채우기 버튼으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버튼은 이런 식으로 뭐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비활성화 되어 있는지 현재 눌렸는지 그리고 현재 포커스가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마우스나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UI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 방향이나 UI에 따라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 FAB라고 하는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는데요. 또 이 FAB 버튼 같은 경우에는 메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거나 또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이런 버튼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것 있죠. 카메라 버튼 이런 것들 활용할 때 이제 보통 플로팅 액션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면 위에 계속 둥둥 떠 있는 버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은 최상단 레이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형 형태로 보통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펼쳐지는 보조 메뉴들은 3개 미만 또는 6개 이상의 보조 버튼들을 나열을 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배치를 할 때 그냥 뭐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과 하단에 16dp의 여백을 반드시 주고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이런 경우가 너무 제각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표준적인 내용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트와 내비게이션 드로어입니다. 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물론 동일한 형식이긴 하지만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뤄야 될 때 우리가 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리스트는 연락처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또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나오는 UI도 우리가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리스트의 이 각 행들은 타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아이템 또는 셀 이런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안드로이드에서는 각 행을 이렇게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일의 높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시와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리스트는 뭐 한 줄 또는 두 줄 또는 세 줄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뭐 텍스트나 아이콘과 텍스트를 같이 접목시킨 경우나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줄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도 응용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세 줄의 리스트 형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되어 있죠. 또는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SNS와의 피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UI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있고 또 텍스트가 있는 어떤 이런 형태의 리스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트의 경우에는 컨텐츠를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내림 단추가 있죠. 내림 단추를 눌러서 별도의 서브 메뉴들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브 메뉴가 아니더라도 뭔가 세부적인 정보들을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확장이 됐을 때에는 그 이전에 있는 항목과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타일과 타일 사이를 구분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분선은 1dp의 두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스위치가 있는 형태의 뭐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옵션에서 세팅 화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리스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 행 자체를 드래그를 해서 뭔가 순서를 다시 정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타일의 높이를 뭐 48로 잡을 수도 있고 56으로 잡을 수도 있고 72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의 크기에 따라서 타일의 높이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추후 디자인 하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비게이션 드로어인데요. 이 내비게이션 드로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지만 좌측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사이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메뉴가 슬라이드 돼서 옆으로 쭉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명령을 내리는 버튼을 우리가 햄버거 메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치 햄버거를 쌓아놓은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햄버거 메뉴라고 부르는데, 이 햄버거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메뉴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드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달 형태의 드로어가 있고 그냥 드로어가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모달 드로어를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기존 화면의 컨텐츠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최상단에 화면을 띄워서 메뉴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메뉴의 화면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U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달 드로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배경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헤더나 뭐 예를 들면 구분을 지어주는 디바이더, 구분선을 지어주는 디바이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메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나 디바이더는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모달 드로우를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우리가 그냥 손쉽게 얘기해서 썸네일과 텍스트의 조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SNS의 뉴스피드나 또 유튜브의 썸네일과 그 제목 있죠? 그 영상의 제목을 나타내는,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올렸는지 표시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모두 집약한 컴포넌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SNS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형태의 뉴스피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는 뭐 SNS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미디어나 이런 정보들을 표시하는데 활용이 되는 곳이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영역들을 살펴보시면 액션 에어리어라고 해서 사용자가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반응하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치 미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 리치 미디어 영역이 있고, 또 이것을 보조하는 텍스트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미디어를 설명하는 텍스트 영역. 그래서 이 미디어의 제목이 뭐냐, 또 누가 썼냐, 그리고 이 미디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라는 부분들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옵셔널한 이 헤더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액션의 에어리어가 이제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부분들은 동일한 액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액션 에어리어 1을 터치를 했을 때는 이 해당 미디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액션 에어리어 2에서는 뭐 댓글을 본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또는 뭐 공유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Supplemental Actions라고 해서 별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버튼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액션을 구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드 컬렉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컬럼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카드 컬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이런 UI를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뭐 이미지가 가로 형태로 돼 있던 세로 형태로 돼 있던 그것이 이제 구분 없이 빈자리를 꽉 채우는 형태로 배치를 해서 표현이 되는 어떤 그런 카드 컬렉션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한 형태의 일관된 패턴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균일하지 않은 이미지 비율이 균일하지 않더라도 비어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채워가면서 스크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관된 패턴으로 배치된 카드 컬렉션을 보신 거고 이거는 어떤 일관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배치되는 컬렉션을 살펴보신 겁니다. 네. 자, 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카드에는 텍스트 정보만 있고 어떤 카드에는 이미지 정보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어떤 카드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들을 같이 표현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담도록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균일하게 배치가 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는 형태로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비균일한 형태의 카드 컬렉션을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뭔가 대칭적이지 아닌 비대칭적인 그리드가 있는 카드 컬렉션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개성 있고 스타일이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 컬렉션은 이렇게 또 다양한 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죠. 다음은 컨트롤입니다. 자, 컨트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뭐 프로그레스 바와 같은 진행률을 표시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앱이 로딩이 되고 있다 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컨트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선 선형 진행률 표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표가 명확한 경우, 그러니까 0과 100까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값이 명확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차 이렇게 진행률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처음부터 시작과 끝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이 바가 좌부터 우측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것을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로 표현을 함으로써 현재 움직이고 있으나 현재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으나 좀 기다려 달라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네.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시작과 끝이 명확한 케이스와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형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정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원을 회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뭔가 수행 중이다 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인지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다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좀 반응 시간이 좀 너무 길거나 하면은 애니메이션화해서 표시를 해준다거나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좀 더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고민해서 표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콘이 아주 작은 상태에서 점차 커지게끔 만든다든지 또는 뭐 흑백 색상에서 컬러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다양한 개성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입니다. 체크박스는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사용을 하셨던 부분들이니까 이미 잘 아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버튼이 있을 수 있는데,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크박스는 여러 개의 체크박스가 있었을 때 중복해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 투표할 때 중복 투표가 가능하냐 또는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냐 라는 이런 UI 제작할 때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토글 버튼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것을 스위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온 시키고 오프 시키고 하는, 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드로이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켰다 껐다 하는 거, 그죠? 블루투스를 켰다 껐다 하는 거. 자, 이런 설정에서 이런 버튼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스위치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스위치까지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론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전달하느라 사실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바일 앱을 디자인을 하는 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우리가 사실 직접 개발을 해보지 않으면 물론 평소에 우리가 모바일 앱의 화면을 자주 접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럴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이론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좀 더 명확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교재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가급적 이론에 입각한 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장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